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날씨가 좋아요. 좋은 날이야 오늘은. 쌤 기분도 좋아요. 왜요? 왜요? 아무 이유 없어. 안 궁금했어요. 안궁 안물? 네. 아, 오케이. 그건 알죠. 이제 아시네요. 좀 MZ 세대이시네요. 그럼 쌤 자만추야. 자만추. 쌤 자만추하기에는 이미 결혼을 하셨죠? 그렇죠. 자만추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큰일 납니다. 자만추를 했었어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요. 또 뭐 있지? 스불제. 뭐예요? 스스로 불러온 체험. 네? 알았어? 알고 있었어? 스불제. 뭐 한분리. 낄끼빠빠. 낄끼빠빠는 알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한분리. 한분리? 한분리? 뭐야? 한분리 뭐죠? 한문철에 들려봤어요. 아이씨. 장난해? 리는 리뷰야? 네. 이런 꾸안꾸. 꾸안꾸? 꾸안꾸 뭐지?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꾸안꾸. 괜찮다. 쌤 꾸안꾸예요. 안 꾸민 거 같은데요? 그냥? 꾸안 아니고 안. 너무한 거 아니야? 꾸안꾸라니까. 나 꾸안꾸야. 꾸안꾸 안. 진짜. 알겠습니다. 안경 꾸미셨군요. 안경을 안경으로 포인트를. 안꾸. 진짜 안경 꾸밈이네. 옛날에 쌤이 머리카락을 썼어야 돼요. 아, 가박 뽀글머리. 그 옛날 일본 감천머리. 얘는 산이에요, 산. 산이고요.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과 산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점. 네. 기압 차이. 기압 차이. 오, 기압 차이. 기압이 뭐냐면 단일 알기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 공기가 일으키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기압. 공기가 일으키는 압력. 그러면 압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압력은 단위 면적,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쌤이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얘를 분필로 찔러요. 어떻게 돼요? 뚫려 안 뚫려? 뚫려요. 뚫렸대요. 안 뚫렸어. 근데 얘를 볼펜으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뚫려요. 같은 크기인데 죽일 뻔? 뚫리잖아. 네. 분명히 같은 크기의 힘으로 했거든요. 근데 얘는 안 뚫려. 잘 안 뚫립니다. 안 뚫리는데 안 뚫렸어 지금. 안 뚫리는데 얘는 같은 크기에 뚫린다니까. 날카로워서. 봐, 쌤이 이 종이에게 가한 힘은 어때요? 같았어. 근데 저 볼펜은 단면적이 작은 거야. 뾰족한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커진 거지. 압력이 크니까 뚫린 겁니다. 저걸 압력이라고 해. 그래서 어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불러요. 압력. 또 하나 예를 들면 쌤이 구두를 신고 여러분들 발을 밟아요. 밟아. 아프겠죠? 네. 근데 다음날 오더니 뾰족한 뾰족 구두. 미쳤나봐. 뾰족 구두 신고 와서 발등을 깨져요. 깨지죠. 같은 거야. 면적이 넓은 거로 밟으면 하는데 좁은 뾰족한 거로 밟으면 가 되겠죠. 시끄러. 병원 가고 실려가고 막 그러겠죠. 119 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피 철철 나오죠. 이게 압력의 차이라는 거야. 쌤이 같은 몸무게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적 차이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진다. 그게 압력인데 공기도 압력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단위 면적의 힘을 빵 가하면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 풍선 같은 경우 이 안에 공기 분자가 들어있잖아. 이 공기 분자가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나요? 움직이죠. 기체니까. 움직이다 보면은 빵! 부딪힐 거 아니야? 네. 단위 면적에 힘을 가하고 있니? 안 가하고 있니? 힘을 가하고 있네요. F.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압력이 발생되고 있는 거야. 이 안에서 압력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서 있어. 다리가 길겠죠? 서 있는데 쌤 주변에 공기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쌤 공기들이 나를 때려 안 때려?
바나나 때릴 거 아니야. 때리니까 압력이 발생되고 있는 거야. 이걸 기압이라고, 기압. 쌤은 지금 지표면에 서 있으니까 이따만큼의 공기층이 나를 누르겠죠. 이 공기층의 두께는 무려 1000km입니다. 1000km의 공기가 누르면 공기도 무게가 있니 없니? 있어. 무겁습니다. 공기가 날 누르니까 힘이 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렇게 1000km의 공기가 나를 누르는 압력을 얼마라고 정의한다? 1기압이라고 정의합니다. 1기압. 1000km 공기가 누르는 걸 1기압이라고 해요. 1기압.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를 누르는 공기가 어때요? 줄어들죠. 그럼 압력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겠네요. 그죠? 작아지겠네. 압력이 작아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너는 압력이 얼마니? 나는 0.5기압밖에 안 돼! 막 이럴 거 아니야. 0.5기압. 이런 식으로 압력이 작아져.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걸 기압이라 그래. 다른 말로 기압을 다른 말로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라서 대기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대기가 누르는 압력, 대기압이라고도 불러줘요. 도대체 이 대기압 1000km에 해당하는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그죠. 엄청 커요, 생각보다.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좀 얘기해주면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우리 30cm짜리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들어봐. 무겁죠? 60cm짜리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들어봐. 더 무겁죠? 90cm는요? 더. 1m는요? 들 수 있을까? 1m짜리? 네. 아니요? 들 수는 있을까? 들 수는 있죠. 아닌가? 기계로 들어야 되죠. 어쨌든 뭐 겨우 들었다 칩시다. 이거 10배. 10m. 10m짜리 물기둥이 나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1기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다이빙을 해서 프리다이빙을 해서 10m 밑에 내려가면은 1기압을 더 받는 거야.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1기압인데 10m 잠수를 하면 1기압을 더 받는 거야. 총 2기압의 압력을 받는 겁니다. 10m까지 그럼 잠수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많이 가봤자 뭐 2m, 4m 이 정도 가고 10m 가면은 막 엄청 눌러가지고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장비, 스쿠버 다이버들도 10m, 20m 들어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만큼의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인 거죠. 어쨌거나 10m, 물기둥 10m에 해당하는 압력이 1기압이다. 최초로 이렇게 엄청 압력이 크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에요. 토리첼리가 최초로 대기압, 기압의 크기를 측정해 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장비를 이용했냐면 바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요. 이 장비.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와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요 진공관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유리관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한 거냐면은, 자, 잠깐 보면은, 같이 그려져 있을 때 마음에 안 드네. 따로 그려야겠다. 봐봐. 자, 이거는 아까 요 그림이, 쌤이 그린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눈 굴리지 말고. 아, 많이 달라요. 알았어. 인정. 이게 어쨌든 아래쪽에 있으면 많은 공기기둥이 누른다는 뜻이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요만큼만 누르니까 압력이 좀 작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냐면 수은이 가득 담겨있는 수조를 준비를 해요. 수은이 가득 담긴 거. 하필 왜 수은이냐면 수은이 가장 무거운 액체라서 그렇습니다. 수은이 뭐냐고? 뭐 30도에도 녹는 차. 우리 온도계 안에다 넣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수은 온도계, 그 빨간색 그걸 수은 온도계, 수은이라 그래요. 네, 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의 금속을 수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뭐 건전지도 수은 건전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수은 자체를 본 적은 많이 없네요. 근데 이게 30도에 녹는 그거 뭐였어요? 꺼졌다. 30도에 녹는 뭐지? 철같이 생겨가지고. 철같이 생겨가지고.
고체는 30도에 녹아서 액체로 변하는 은색깔. 은색깔? 모르겠는데 뭐지? 그 이름이 수은 같은 건 아니야. 수온이 30도에도구나 문호중에? 아니야 이거 20도에도 액체야. 20도, 30도. 그냥 평상시 온도에도 액체야. 30도면 꽤 높은 온도잖아. 평상시 높은 온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사람 인체 온도로 녹는다고. 수온은 아니야. 수온은 그 아래 온도에서 녹아요. 아하. 자, 수온을 가득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유리관에다가 수온을 가득 채워 일단. 유리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유리관은 높이가 얼마냐면은 높이가 1m짜리 유리관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여기다 수온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훅 뒤집으면 봐봐. 뒤집으면 1m짜리 유리관이 딱 뒤집히면은 이렇게 뒤집히겠죠. 이렇게 뒤집혀서 여기 가득 수온이 차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밖에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있겠죠. 우리 지금 이 대기압을 측정할 거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측정할 건데 대기압이 존재한다면 대기압은 공기가 어디를 누르겠어? 요 수면을 땅땅땅땅땅 누를 거 아니야? 압력이 여기에 발생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온이 1m, 무려 1m나 되니까 얘가 일으키는 압력도 엄청 클 거란 얘기야. 얘가 일으키는 압력을 모식적으로 화살표로 표현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압력입니다. 밖에는 4개의 압력이 누르는데 안쪽에서는 5개의 압력이 누르니까 누가 더 세? 안쪽이 세잖아. 그래서 밀고 내려와서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수온이 내려오다가 어디 멈춘다? 여기에 딱 멈춥니다. 멈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멈췄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안의 압력과 밖의 압력이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 요 수은 기둥이 일으키는 압력이 같아졌기 때문에 멈춘 거야. 그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면 76cm였어. 그래서 수은 기둥 76cm가 일으키는 압력이 바로 대기압과 같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76cm의 수은, HG가 수은이에요. 요게 바로 1기압이라는 압력과 대기압 1기압이라는 압력과 같다는 걸 최초로 측정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에요. 토리첼리. 이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7600이죠. 맞나요? 일단 0이다. 760이죠. 760 밀리미터 HG가 되겠죠. 그죠? 10mm가 1cm니까 760 밀리미터 HG가 됩니다. 저기 밀리미터 HG 어서 본 적 있지 않나?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언제 보이냐면 우리 혈압 측정할 때 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혈압 측정하는 거 있잖아. 재미삼아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하잖아. 그래서 측정하잖아요. 그죠? 측정하면 숫자 나와. 숫자 뒤를 자세히 보면은 쌤 같은 경우는 120에 80이라고 찍히는데 뒤에 여기가 밀리미터 HG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엄청 이상한 이상한 기호가 써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게 바로 밀리미터 H였어. 바로 압력입니다. 압력. 수은 기둥의 압력. 120이라는 압력. 120mm, 80mm. 760이 1기압인데 120이면 이거에 한 6분의 1 되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압력의 최고 압력이 얼마다? 대기압의 6분의 1 정도는 이 심장의 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정상 혈압 수치예요. 정상 혈압 수치가 80에 120이 정상 혈압입니다. 최고 혈압이 120, 최저 혈압이 80일 때 정상적인 혈압이 됩니다. 오케이? 저 뒤에 써 있는 게 바로 이 밀리미터 H가 바로 수은 기둥을 의미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정리하면 이거는 물기둥으로 따지면 아까 얼마 했죠? 물기둥? 몇 미터? 10m에 해당하는 압력이 바로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입니다. 공기로 따지면 공기 몇 킬로? 1000km죠? 공기 1000km가 누르는 무게가 또 1기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는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쌩암기하기잖아. 파스칼 키. 1013 헥토파스칼. 여기는 헥토파스칼.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실험에 대한 건 지금은 배우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1, 2, 7, 자, 그럼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똑같은 실험 장치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압력이 낮아. 작아지겠죠. 네. 똑같이 여기다 꽉 채우고 실험을 하면 처음에는 화살표가 5개일 텐데 쭉 밀고 내려오겠네. 언제까지? 밖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76cm보다 더 낮게 내려오겠죠. 훨씬 더 낮게 내려옵니다. 낮게 내려와서 좀 말도 안 되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낮게 내려와서 3개만 남을 때까지 내려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딱 봤더니 얼마 나온다? 나온 숫자가 38cm였다면 몇 기압이야? 76cm가 1기압을 뜻한다면 비례식으로 38cm는 몇 기압일까요? 딱 절반이죠. 0.5기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든 이걸 들고 가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몇 센치인지 알면 여기가 몇 기압인지 알 수가 있다. 저 비례식으로 풀면은 몇 기압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장치야. 이 유리관의 기둥, 유리관이 1m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수은이 엄청 무겁긴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걸 수은을 안 쓰고 물을 썼다면 어떻게? 물을 썼다면 기둥의 높이가 얼마 돼야 돼요? 10m짜리 높이를 가진 기둥을 들고 가야 돼요. 실험 장치가 10m짜리. 이거 실험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래서 일부러 수은을 이용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 기둥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도 되니까. 오케이? 수은을 이용한 이유입니다. 수은. HG가 수은이에요. 자, 이제 수은 기둥을 좀 두꺼운 걸 써보자.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쓰면 어떻게 될까? 외부 압력이 있는데, 이거 두꺼우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훨씬 무겁겠죠? 근데 봐봐. 요 면적도 함께 커지죠.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게 뭐야? 압력이죠. 압력이야. 수은 기둥이 일으키는 압력인데, 압력은 공식이 아까 뭐였죠? 단면적을 누르는 힘이었잖아. 자, 이 녀석은 당연히 힘이 엄청 셉니다. 무거워! 근데 그만큼 모두 커졌어. 단면적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똑같아. 그래서 굵은 걸 쓰든, 좁은 걸 쓰든, 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압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기울여도 상관없습니다. 기울여도 어쨌든 요 무게가 여기에 작용하는 거니까 기울여도 상관없고요. 더 굵은 걸 써도 상관없다.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됐나요? 압력 공식을 좀 떠올리면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기압은 공기가 막 움직이잖아.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기압은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 자리에서 나는 서 있는데 공기가 막 움직이니까 공기가 많을 때도 있고 공기가 적을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압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겠네요. 기압은 시간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압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1번 끝. 자, 이제 바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람 말고 바람이 왜 부는지 지표의 기온 차이 때문에 기압 차이. 항상 잘 읽어요. 좋아요. 너무 잘 읽는 것 같아. 고마워. 잘 읽어줘서. 자, 바람이 왜 부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해가 떴어. 쨍쨍쨍 해가 떴는데
여기 A라는 지역은 해가 잘 안 비치는 지역이고요. B가 햇빛이 엄청 잘 들어. 엄청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야. 그럼 집 표면이 엄청 뜨거워질 거 아니야? 집 표면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면 위에 있는 공기도 함께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 알아요? 뜨거워지면은 네. 부피가 증가하면서 가벼워지니까 막 위로 올라갑니다. 밀도가 작아져.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래 여기 공기가 있어 없어? 공기가 없어졌죠? 공기가 없으니까 여기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없는 쪽으로 얘들아 공기 줄게! 공기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보내주는 거야. 근데 내가 가운데 서 있다면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네 이럴 거 아니야. 네. 그때 두 글자로 이걸 뭐라고 한다? 바람이 부네.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바람. 그러면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항상 바람이 불겠네요. 공기가 많으니까 많은 공기가 늘으니까 무슨 기압? 고기압. 공기가 적어. 그럼 압력이 작겠죠.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저기압. 그래서 항상 공기는 어떻게 이동한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만 공기는 이동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바람은 어떻게 부는데 바람이?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공기가 다 또 가버리잖아.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위에서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생이 되고요. 얘는 아까 공기가 올라갔죠. 상승 기류가 발생이 돼요. 즉 하강 기류가 발생되는 곳이 고기압, 상승 기류가 발생되는 곳이 저기압입니다. 그럼 바람은 왜 부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쪽만 가열됐기 때문이잖아. 밑줄장 지표의 기온 차이 때문에 이게 키워드야. 지표면에 기온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럼 추운 곳에서 더운 곳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시원하다. 시원하다 바람. 저 차가운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항상 시원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압차가 엄청 크다며. 공기가 엄청 많고 공기가 더 적어. 어떻게 해요? 기압차가 엄청 커. 바람이 더 세게 불겠죠. 바람이 더 세게 불겠죠.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은 더 세게 확 불립니다. 강풍이 불. 기압차가 엄청 세지면은 더 많은 공기가 한꺼번에 이동하니까 강풍이 불게 되겠네요. 자, 이제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바람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부는지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의 그림은 낮이야, 낮에는 해가 떠 있잖아. 잘 봐.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A 지역, B 지역이라고 한다면 해가 떠 있을 때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지는지 알아? 땅,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우리 경험상으로 해수욕장에 놀러 가면은 모래는 엄청 뜨거운데 바닷물에 풍덩 들어가면 어때요? 좀 시원하잖아.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고 모래는 엄청 빨리 뜨거워져. 해가 뜨면. 그래서 낮에는 여기가 뜨겁습니다. 뜨거워지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는 거야. 육지가 뜨거워지니까 육지 위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 버리겠네. 그럼 어디서 어디로 바람을 채우겠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바람 불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 불겠네요. 여기 사람이 서 있다면 바람이 뒤로 부니까 머리가 뒤로 이렇게 흩날리겠네요. 끝. 머리 6가닥. 6가닥의 머리만 있어요. 뒤로 흩날려. 6가닥의 머리가 뒤로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이야. 이 사람 뭐라 그럴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네. 그죠? 해풍이 부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이 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육지 쪽으로. 밤이 되었네요.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떴어요. 밤이 되면 해가 없으니까
또 금방 식겠죠. 식는 것도 또 누가 먼저 식어? 아, 땅이 먼저 식어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이 어디야? 바다가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물에 차가워. 근데 물에 들어가면 약간 따뜻해요. 아주 약간요. 오줌 줄인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오줌 식인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에는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뜨거운 공기가 되고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돼. 그럼 바다 쪽 공기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어디로 바람을 채우겠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야. 사람의 6가닥 머리가 어디로 날려? 앞으로 날리겠네요. 그죠? 네. 머리가 앞으로 날리면 뭐라 할까? 이제는 육지에서 바람이 불고 있네. 육풍이 부네라고 말할까? 그래서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밤과 낮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막 바뀌죠. 합쳐서 뭐라고 한다? 해륙풍이라고 불러줍니다. 해륙풍. 해륙풍의 원리가 뭐다? 바로 이 바람이 부는 원리가 뭐다? 육지하고 바다의 무슨 차이?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고 천천히 뜨거워지냐 그 차이. 그 차이를 뭐라고 불러준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기 있다. 비열. 여기 책에 나와있는 비열. 나와있나요? 네, 나와있죠. 어떤 비열. 1kg의 온도를 1도 맞아요. 비열 때문에. 비열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열의 차이. 비열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육지가 비열이 좀 작고요. 바다는 비열이 좀 높아요. 그래서 비열이 높을수록 온도를 올리기 힘들고 온도가 낮아지기 힘들고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온도가 떨어지는 게 비열이 큰 녀석의 특징. 비열이 작으면 금방 올라가고 금방 떨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씩씩 바뀌어. 비열이 좀 비열하잖아? 비열이라는 뜻이 그래서 비열이 작다는 말은 금방 변한다. 비열이 크면은 좀 별로 안 변하는 거예요. 자, 비열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됐죠?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절풍도 볼게요. 계절풍. 왼쪽은 여름이고요. 오른쪽은 겨울이다. 여름은 해가 그래도 다른 계절보다 많이 떠 있죠. 그래서 이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육지가 많이 달구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육지가 많이 달구어져 있으니까 크게 보는 거야. 육지 쪽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럼 저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바람 불겠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올라가겠네요. 그쵸? 맞죠? 그래서 여름에는 무슨 풍이 분다? 남동계절풍이 분다. 여기 남풍, 남동계절풍.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올라간다는 거야. 육지 쪽으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우리나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상대적으로 해가 좀 적게 뜨잖아. 적게 뜨는 게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어디가 더 차갑다? 육지가 더 차갑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따뜻하다? 바다 쪽이 좀 더 따뜻하겠네. 여기 공기가 올라가겠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 대륙에서 육지 쪽을 채우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겠죠? 북서계절풍이 분다. 저는 북서풍이 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계절풍이 부는 이유도 뭐다? 육지하고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이라니까.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계절풍이 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날씨가 여름 날씨는 어때요? 바다에서 바람 불어오니까 아래쪽 바다니까 따뜻해, 뜨거워, 습기 엄청 많아. 불쾌지수 짱, 그죠? 그래서 습기가 많고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겨울에 어때?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람이 오잖아. 북쪽에 있는 대륙, 그죠? 추워, 차가워. 그리고 대륙에서 오는 거니까 습기가 많아, 습기가 적어, 건조해. 겨울에 이렇게 건조한 거야. 건조한 이유가 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대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2번 끝났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바로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단이에요. 우리나라 중심으로서 왼쪽 위에 있는 저 기단의 이름이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언제라고요? 겨울. 얘가 올라가는 게 언제라고요? 여름. 오케이? 한여름, 한겨울 때 이 두 기단이 영향을 끼칩니다. 정리하면 얘는 겨울이죠? 겨울.
얘는 한여름. 한여름에 얘가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럼 봄, 가을은요? 얘가 다 얘. 봄도 얘. 가을도 얘입니다. 봄, 가을에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끼칩니다. 양쯔강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황사가 다 넘어와. 그치? 다 넘어와. 봄에 황사가 일어난 이유가 여기 있는 사막. 이 중국에 있는 사막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게 황사가 불어온다고 보면 돼요. 너는 뭐하냐? 저는요 초여름에 영향을 끼쳐요. 얘도 함께 초여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초여름에 두 녀석이 싸웁니다. 싸워 둘이서. 내가 한국 차지할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차지할 거야.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근데 둘 다 무슨 녀석이야? 바다. 얘도 바다죠. 바다에 있는 두 기단이 싸워. 그리고 있어. 어떨 것 같아? 비 겁나네. 그게 뭐야? 초여름에 있는 장마. 장마 전선을 만드는 두 기단이 누구다? 이 기단과 이 기단입니다. 기단이라는 말은 공기가 단체로 모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공기가 단체로 모여있는 거. 그래서 그 지역의 날씨,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성질이 변해 있는 그 녀석들을 기단이라 불러줘요. 이 둘이 싸우니까 엄청 비 내릴 거 아니야. 결국 승자는 누구? 얘가 이겨요. 그래서 늦여름에 얘가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을 불리는 겁니다. 얘가 이긴다면 늦여름에 시원해지겠죠. 북쪽에 있잖아. 그런 적은 없었지만 얘가 이긴다면 항상 얘가 이겼죠. 그래서 늦여름에는 항상 이렇게 열대야가 찾아오고 불쾌지수 막 늘어나고 하는 게 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시베리아 기단은 춥죠. 한랭. 건조하죠. 건조. 한랭 건조하다 표현하고요. 오호츠크의 기단도 한랭하죠. 저는 저온. 한랭. 저온이다. 그리고 습기가 많죠. 바다에 있으니까 다습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뜨겁죠. 고온이다. 그 다음에 습기가 많죠. 다습하다. 고온 다습하다 표현합니다. 양쯔강 기단도 아래쪽에 있죠. 온난하다 또는 고온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육지에서 날아오는 거니까 건조합니다. 온난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영향 끼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순간 사회하는 줄 알았습니다. 쌤이 저 과학적으로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사회에서 고온이다. 그 얘기했어. 왜 고온인지. 그것도 사회에서도 뭐 동서남북이란 북쪽 남쪽을 얘기하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상관없는 거는 한 개 물어봐도 물어봐도 돼. 그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쪽은 다 시원한데 한쪽이 좀 따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너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바닷물도 섞이잖아.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찬 바닷물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 섞이는 중에 이쪽은 찬 바닷물이 흐르고 이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중일 수도 있고, 그죠? 있습니다. 또는 바닷속 땅 밑에 지열이 있어서 거기만 가열되는 곳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또 태양 에너지가 또 어디만 집중적으로 비쳐서 거기만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달이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파도도 셌어요. 파도가 셌냐? 똑같죠? 파도가 셌냐? 파도는 달이 일으키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파도는 바람이 일으켜, 바람이 불면서 파도를 만드는 거야. 달의 인력이 세면 밀물, 썰물의 이 간격차가 큰 거지. 밀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썰물이 이렇게 빠지는 것 뿐이지 이게 파도가 치는 건 아니야. 파도는 바람이 일으킵니다. 밤에 달 쪽으로 파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지 않나요? 밤에? 네. 그건 아니야. 이게 시간마다 다 달라. 매일매일 달라. 그래요? 꼭 밤은 아니야. 한낮에도 밀물이 되기도 하고요. 한낮에도 썰물이 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달라. 물때라죠, 물때. 물때 맞춰서가 이게 그 말이야. 물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자전 주기를 고려해 갖고 있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누가 계산해 놓은 걸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물때가 언젠가, 밀물때가 언제, 몇 시가 밀물이지 계산해 놓은 걸 봐서 가야 돼. 맨날 달라, 매일 달라. 정해진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무회전슛이 있잖아요. 무회전슛. 네, 그냥 완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좀 어려운데 알고 싶어요 진짜? 뭘요? 네, 대박인데? 가마차기는 갑자기 그 커버가 도니까 그런 건데 뭘 알고 무회전슛. 싶어요? 이거 수업과 관련이 없긴 한데요. 마그누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내가 공을 던질 때 던질게 발로 차는 거 좀 어려우니까 던질 때 이렇게 던지면 공이 뒤로 돌죠. 공을 뒤로 돌려서 던지면 공기를 뚫고 공기층을 뚫고 갈 거 아니야. 공기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흐를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마찰면에서 위에 면을 A라고 하고 아래 면을 B라고 한다면 위에 면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흐름이 얘가 돌아가는 방향과 똑같죠. 그래서 공기가 빨라져. 여기는 공기가 흘러가는데 얘는 이렇게 돌고 있잖아. 네. 마찰면에서 느려져. 공기가 느려집니다. 쌤이 알기로서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붕 뜨지 않나? 이렇게 돌리면 툭 떨어지고, 그죠? 반대로 돌리면 붕 뜨잖아. 쌤이 기억하기로 여기 공기의 속력이 느린 쪽에서 공기의 속력이 빠른 쪽으로 힘이 발생돼. 압력이 발생돼. 그래서 공이 이렇게 가다가 붕 떠오릅니다. 싹 던지면 훅 올라가요. 이런 공을 던질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 반대 효과 때문에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지. 그걸 뭐 커브 슬라이드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거를 공을 찰 때 옆을 이렇게 차. 가마차기. 이렇게 전할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회전하는 방향 봐봐.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위로 가죠. 회전 이렇게 되면 아래로 가죠. 회전 오른쪽 회전하면 오른쪽으로 확 휘는 거야. 왼쪽으로 회전하면 왼쪽으로 확 휘는 거죠. 이게 마그누스 공기 역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쇼츠에서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네, 실리콘 손을 이렇게 두고 진짜 손이 옆쪽에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놓고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주면서 자기 손이라고 실리콘 손을 내 인식을 하게 만들고 그 망치로 실리콘 손을 내려치는 건데 이거는 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지 진짜. 장난 아니지. 기절할 수도 있어.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속이는 거지. 뇌가 그리고 멍청해요? 엄청 멍청해. 진짜요? 뇌 엄청 멍청해. 금방 속아. 그리고 착시 효과에 착시 효과. 항상 속잖아, 착시 효과에. 아, 그러네. 뇌 엄청 멍청해.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어도 다르게 보이잖아, 그지? 네. 뭐 까만색, 하얀색 같다면 여기 더 크네, 맨날 그러잖아, 그지? 같은 크기인데 색깔에 따라서 맨날 크게 보이잖아, 그지? 뇌 엄청 멍청해서 내가 이걸 인식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엄청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VR 할 때 나 VR 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내가 이러잖아, 그죠? VR 하는 거 뇌가 멍청해서 그렇다니까. 진짜 같다니까, 이게 진짜 같다니까. 근데 전 가마차기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거 물어보자. 무회전슛이.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무회전은 회전이 없다 보니까 이 네. 공기랑 만나면서 지 맘대로 이제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만 차면 어디로 갈지 다 보이잖아. 네. 보이는데 얘는 몰라. 어디로 휠지 몰라. 그래서 더 막기 힘들다는 거야. 회전이 걸려있으면 골키퍼 회전 방향 보고서 딱 뜁니다. 막아. 물론 그래서 구석으로 차지만 못 맞게 차지만 어쨌든 회전을 안 걸 경우에 아예 무회전으로 빵 차버리면은 막 떨리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더 막기 힘들다고 말하는 거지. 이것도 같은 원리. 그 축구 골키퍼들은요. 그냥 한번 이렇게 몸을 던져서 공을 막아야 돼요? 아니 그냥 이렇게 손으로 딱 막고. 근데 이게 꽤 넓어서 내가 저기를 막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손이 안 되잖아. 달려가지고.
근데 공이 엄청 빨라.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꺾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역동적인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네. 이쪽으로 날아가서 그냥 공을 이렇게 던져서 잡는 게 아니고 쭉 오다가 이렇게 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공이? 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게 반사신경이지, 그지? 그래서 그래야 돼요? 공이 오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확 켰어. 그럼 빨리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뜨고 자기가 움직여서 잡아야지.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잡을 수 있지. 딱 한 번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애초에 그냥 먹지 않아요? 그런 거. 어, 진짜 잘하는 골키퍼 그러니까 그래서 야신이 그래서 골키퍼의 중요한 어떤 뭐랄까 필수 자격? 그 반사신경이 엄청 빨라요. 반사신경이. 순간적으로. 골키퍼도 훈련할 때 밑에 뭘 깔아두고 이제 그 공을 이렇게 싹 하면 이탕 튀고 올라가는 그런 거 연습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반사신경을 키우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겠죠. 갑자기 축구로 그렇죠.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우리 쉬었다 합시다. 예. 기단까지 했죠. 잘했다. 3개 했으니까 2개 남았으니까 이제 맨시티 어디 있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내일이면 맨시티. 맨시티. 그럼 문제형은